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지역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규제를 푸는 정책인 반도체학과 증원과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도 함께 추진되면서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취임 5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모신 우동기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 먼저 취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균형발전위원장이신데요. 앞으로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만 앞으로 출범하겠다고 예고된 지방시대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내정되셨는데 지금 지방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 그리고 각오 먼저 한번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도 막상 이 업무를 책임을 맡고 나서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것이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 이것이 제가 그동안 한 30여 년간 이 업무와 관련되는 전공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그것이 너무나 강력한 주장 또 요구 이제 정말 한계 왔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까지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게 1, 2년 만에 정책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때가 늦었다. 네. 그러나 이 정부가 이제라도 이 부분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에 두고 시행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보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롭게 출범할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소재지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세종으로 옮기게 되지 않습니까? 장소도 옮기고 조직의 통합도 있게 되는데 조직 통합과 소재지 이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실까요? 예, 실제적으로 세 개 기능이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국정과제 수행의 점검과 평가 업무가 합쳐져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입법 예고가 되고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정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할 때 대통령 직속기구는 서울에 입지를 하고 지방 이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시대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직속기구부터 이전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위원회 이름이 지방시대위원회인데요. 우동기 위원장께서는 처음에 이 정부 출범부터 이렇게 같이 함께하신 분이라서 이 위원회 이름을 만들 때도 위원장님 같이 하셨나요? 이게 지방시대라는 게 누가 뭐 장명을 한 것도 아니고 시대적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 부분이 이 정부가 태클 안 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또 하나를 본다면 이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기반이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 공간 전체를 확대하지 않고는 만불 국민 소득 이상을 더 이상 뛰어넘을 수가 네.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하나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는
정말 친이적절하고 또 시급한 과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국가 균형이라든지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렇게 기능적인 어떤 측면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업무가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소간 이렇게 정부의 지향점을 나타내는 슬로건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위원회보다는 이 정부의 국정 기조가 여기에 강하게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평적 균형발전을 추구를 했어요. 네. 공간적인 문제.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는 수직적 분권 체제였거든요. 근데 수직적 분권 체제로 하는 국가경영 시스템이 이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네. 또 자치분권위원회는 원래 내년 3월로 그 기능이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통합되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이라는 아주 서로 상호 대립적이지만 상호 보완적이고 함께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담겨 있는 용어가 아니냐.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방시대다. 예. 네, 지역은 소멸 위기다. 지금은 그냥 조금 균형 잡혀서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존립 존폐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같은 방식에서는 심각함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동기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천명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말씀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기죠.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를 이대로 두고 가면 아마 우리 사회는 앞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인계 지점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계 지점을 넘어버리면 끌어넘쳐 버리고 그것이 가지는 위험성은 대단하죠. 근데 이제 세상의 모든 격차 그리고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정치적 이념이 만들어지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격차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이 있는가? 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데올로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이념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단 하나 사용되고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수도권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능력도 있고 그렇게 수도권에 살고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지역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구조가 한국 사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안착한 사람들은 많은 프리미엄을 누리고 또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디스카운트, 심각한 디스카운트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능력 부족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능력주의 그리고 이런 격차를 당연하게 수용하는 정치적 어떤 이념, 태도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위험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중앙정부 내에서 이런 문제를 확인해내고 또 관련 부서를 설득시키고 또 새로운 정치적 이념을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점에서는 우동기 위원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역의 불균형이나 위기가 임계점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임계점이 지나서 그렇게 시간이 없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장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위원장님도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이 지역의 위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 모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험을 다 해보신 분이라서 평가를 하시자면 지금 지역 불균형의 상태, 위기는 임계점을 앞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났다고 보십니까? 임계를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한 그는 기대가 바로 이 점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경제적 효율성과 비효율성적 측면에서 정책을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가 아니다.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차별에 관한 인간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균형 발전을 접근해 보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인계냐 인계 아니냐는 수도권의 성장 한계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 헌법상의 기본권 이것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러한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네. 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 있다. 네. 이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듣자면 굉장히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드라이브가 이번 정부에서는 걸릴 것 같은데 역대 초기에 집권 초기에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이후로 발전이 된 게 아니고 계속 퇴행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김용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것은 뭐 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떤 정부 또 어떤 뭐 정책적 성격을 가지는가 이런 정부의 성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기득권 카르텔이 한국 사회에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된 이 카르텔은 말하자면 뭐 모든 정치적 입장, 경제적 논리를 다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권의 중심 카르텔은 또 그 아까 말씀드린 왜곡된 능력주의 또 이 능력주의를 세습시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수도권 중심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득권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침해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해도 못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역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려고 해도 이런 기득권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정치적 위험을 넘어서는 어떤 정책도 하기가 힘들죠. 가령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의 정부, 뭐 이런 낮은 지지율을 가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이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내고 깨뜨릴 수 있는 정치적 모험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잔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의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발생한 현안에 대한 대응의 방식.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을 줄이고 또 문제를 이렇게 조금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그동안 실패해 온 것은 수도권 중심의 기득권 카르텔의 형성 이 문제인데 실은 이 문제는 쉽지가 않고요.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와 관한 저는 임계치가 지금 넘어섰다고 보고 또 그 위험성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대 정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가 처음 투영된 게 60년대 말입니다. 네. 임시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백지계획,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수립됐는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만들었어요.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제 중에서 공간적 규제가 제일 강력한 법제가 그린벨트법보다 더한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었어요. 네. 그때 물론 안보적 요소도 있었습니다만 또 그래서 태생된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원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정책에 의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수도권 내 대기업의 입지가 규제되고 대학의 신증설 억제와 정원 억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정책인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다가 분교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언제 풀리기 시작하냐면 IMF 때 풀렸어요. IMF 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위기가 닥치니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IT기업 이쪽은 풀어준 겁니다. 그게 구미에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옮겨가는 법적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래 되다 보니까 또 기업들은 대학에서 인력 공급을 적기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 못 해준다 하니까 사내대학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 권한을 삐뚤리기 싫으니까 야간부 증원을 수도권에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제적 문제와 이 문제에서 줄타기 해온 것이 균형발전 정책인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이 분야에 뭐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었던 가설이 지금 보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느껴요. 정보와 통신이 발달하면은 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것이 가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나라 먹혀 들어가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보 통신이 발달되면 될수록 새로운 정보가 창출되고 그게 문화적 요인까지 가세되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정보가 창출된다는 것을
그걸 예단에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형태의 집중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학계에서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유럽은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또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우리도 이게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이 쇠퇴하고 지역이 소멸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그 일자리가 있으면 서울로 안 갈 거냐? 2조 때 서울로 집중되는 건 일자리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독특한 문화적 성격,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반성된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발상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수도권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한계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2만 불, 3만 불로 가려면은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저도 참 이러한 절박한 심정에 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가 임기도 채우지 않은 채로 가는 것은 이제 한 대학만이 노력해서 혁신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국가 경영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정말 이게 어려운 부분이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거는 기대가 인간 본연의 가치의 문제고 차별의 문제로 접근한다면은 새로운 정책이 발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일자리 많으면 서울 안 가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이 속담을 바꿀 수도 없고요.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어떤 의식구조의 문제 때문에 설사 일자리가 있고 조금 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로 가려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이 배태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김영철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격차 문제가 이전에는 이걸 가지고 빅 솔트라고 했어요. 네. 플로리다 교수가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최근은 이것이 자기 강화적 현상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거 솔트라고 해요. 더 큰 솔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고 이 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그런 점에서 인계 지점을 넘어섰는가라고 하는 판단에 있어서 위원장이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제가 인계 지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한 것은 그나마 아직도 정책적으로 이 가동시킬 수 있는 그 여지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위원장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정부의 역량으로 보면 이 부분은 이미 한계 지점을 넘어선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뭐 희망을 굉장히 걸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경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른바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악화 일로로 가다가 더 이상 이 악화 일로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골든 크로스의 반대로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인구 그리고 고용 취업자 그 생산 이런 부분인데 다 데드 크로스를 넘어섰습니다. 네. 인구가 2019년에 50%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인구가 서울의 50.4%입니다. 2021년입니다. 생산, GRDP라 그러는데 이게 2015년에 데드 크로스를 넘어섰어요. 지금 서울의 생산이 2020년에 52.6%입니다. 취업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2017년에 50%를 넘었었고 지금 2021년에 50.5%입니다. 데드 크로스 다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인구 생산 이 고용 통계는 경제적으로나 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5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50%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힘을 써볼 여지가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저는 우동기 위원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인구 생산, 고용 지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개 지표를 대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50% 이내로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좀 받아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정량적 목표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하다 보면 지금 의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른바 컨트롤 타워의 문제랄까 또 조정의 문제에도 이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이랄까요, 능력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을 관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수단이 하나 남아 있고
저는 인구와 생산과 고용의 문제에서 이 50%라고 하는 이 지점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그 지점을 데드 크로스에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진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게 국가 균형 발전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취지는 소극적 자유,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해서 자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누리게 해줘야 된다는 자유가 아니고 개입하지 말자라는 걸 선언하신 걸로 보입니다. 원래 기존 정책과 취지가 철학 자체가 자유를 존중하시고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걸 제일 중요한 가치로 깔고 계신데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접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입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완적으로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것이 자유만이 아니고 공정이라는 가치가 대립된 가치가 보완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지만은 이것이 공정한 가치 체계에서 공정한 가치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우리가 차별 금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면서 공정성을 논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네. 그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면 다 맡길 거냐? 네. 저소득층에 관한 문제, 복지에 관한 문제, 지방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일종의 보장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차별 금지에 해당되나요? 그래서 본다면은 오히려 운신의 폭이 더 넓을 수 있다. 제가 거는 기대는 이거죠. 그런데 그 측면에 대해서 김영철 교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자유의 문제는 뭐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자유는 인류 사회가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유의 문제는 잘못 또 건드리면 이것이 이 불균형을 낳고 차별을 낳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차를 낳습니다. 또 이 불균형과 차별과 격차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유의 문제를 다시 훼손시키는 이런 불균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문제가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경제 정책은 또 뭘 따라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비합리적이고 네. 또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국가균형 발전 정책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문제와는 다른 것은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을 하겠다고 하고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같은 정책은 방금 우동규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자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거는 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제동을 걸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정권 이양기에 정부도 소홀히 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일종의 정권 교체기에 지금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겼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 정책이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자치분권법하고 균형발전법을 통합 입법에 뭐를 넣어놨냐면은 기회발전 특구라는 거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넣어놨습니다. 이 법 체계 속에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넣기는 처음이에요. 네. 역대 어느 정부도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으로 세웠지 구체적으로 법령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로서 이 부처가 시행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화한 게 이제 처음 규정인데 이것이 이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학과도 예를 들어봅시다. 그때 교육부 장관이 없었어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안 해버렸어요. 그냥 넘겨버렸어요. 네. 자, 이거 얼마든지 지방대학하고 수도권 대학에 조화롭게 갈 수 있는 정치예요. 반도체 인력은 연구 인력하고 현장 인력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역 여건으로 본다면 지역 거점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은 지금 가고 있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 인력 중심으로도 공급할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장 인력 중심으로 간다면 수도권 내에 학부 정원을 안 시켜도 그 정책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정권 이양기에 어느 부처든지 이렇게 부처 간에 조율이 되지 않는 또 위원회가 그 부분에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네. 보완하는 것은 저는 기대를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주호 장관이 들었었는데 그래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보완과 수정에 네.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 기업의 유턴 기업, 수도권의 유턴 기업이 입지하는 걸 허용을 하는데 이거 허용 안 됐거든요. 네. 사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79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적 성격이 가졌는데 IMF 겪고 경제적 이유로 야금야금 다 풀려가지고 마지막 남은 두 가지 정책이었어요. 수도권 내 대학 학부 정원 억제 네. 하고 대기업 입지 규제, IT를 제외하고 일반 제조업은 입지를 못하도록 네.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로 만들어 대안을 하려고 하면은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아마 기업들이 유통 기업들이 수도권 입지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지방을 선택하거나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정책이 법안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보완될 걸로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 공간 정책이 일본이 거쳐온 것을 거의 유사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지금은 지대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반이 됐어요. 대학 졸업생 취업률 100%인데 임금은 6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네. 70년대 초기 임금으로 돌아갔어요. 도쿄 긴자거리에 라면집이 생겼어요. 이건 뭐라 하면은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울의 구조를 볼 때 과연 명동거리에서 그런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고민될 것은 일본에는 가계저축이 강력한 서포트를 해줬지만 우리는 가계저축 대신에 가계부채가 지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네. 할 거냐. 그렇게 본다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가 정지된 상태로 20년을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빠른 대안을 지방에서 모색하느냐는 그런 선택의 네. 문제가 아마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교육 자유 특구와 기회 발전 특구가 네.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우려가 없지 않느냐. 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두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퇴색화시키는 네. 그런 메시지를 줘버렸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동규 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하게 만든 두 가지 어떤 그럼. 정책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인데 우동규 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아직까지 여전히 수정할 기회는 있고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이 수정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는 다소간 기대를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학과 신설 얘기할 때 윤 대통령의 의중이 굉장히 강력하게 실렸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한 학과 하나의 신설이 아니라 이 정부의 지역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우동규 위원장도 총장을 두 대학에서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김영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지역 대학이 지금 실제로 많이 힘듭니다. 고사 위기고 거의 목숨을 뭐 지금 확대 발전이 아니라 유지도 힘들고 심지어는 없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 대학은 왜 지역에서 중요한지, 왜 지역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유지가 돼야 되고 이 핵심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아까 제가 잔여적 태도, 잔여적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조를 이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OECD 국가 등을 포함해서 지금 지역 발전의 축이 중앙 정부의 시혜성 재원 배분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전략 이건 이제 다 실패했다고 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지역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지역이 그 내재적인 생산력을 가져야 되고 혁신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어떤 혁신 역량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발휘됩니까? 결국은 이제
대학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지역 대학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의 문제는 지금 지역 대학이 위기입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지역 대학을 살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지역 발전의 그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학의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네. 뭐 이런 당위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뭐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만으로는 지금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요. 또 지역 대학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과 지역 발전이 동시에 가야 되고 그 가야 되는 이유는 뭐 위원장님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이 됩니다만 지역의 내발전 발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의 역량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기존의 정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대학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갖고 제안하시고 싶은 방향성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직접 미충원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의 총장을 했어요. 네. 정말 절박한 걸 느꼈죠. 그것이 대학 총장 임기를 그만두고 여기에 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지금. 많이 늦어졌죠 우리가 이 부분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지방대학의 구조조정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인구는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렇게 지방대학 숫자를 많이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대학에 선택권을 줘야 돼요. 대학에다가 공익법인이지만 공익법인이 다른 기능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로를 내려줘야 됩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해서 한번 자체적인 선택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정책이 함께 투영돼야 되거든요. 그럼 인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벚꽃 순서대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네. 벌써.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1년 8개월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율 한 1.2%를 높이는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학교 에너지가 연구와 교육의 역량보다는 학생 모집에 집중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한번 이런 주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방에 그러면은 첫째 인구가 모여들어야 돼요. 여기 유턴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네. 그러면은 지역의 중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역 대학에 우리 한번 무상교육 해보자. 기초광역대학이 3분의 1씩 부담해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줘. 두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일본도 외국인 유학생이 지방대학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이제 이게 아르바이트나 학비 모집 때문에 전부 수도권에 가요.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유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지방에는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방대학 유치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취업비자 주는 문제. 이 광역비자로 광역자치단체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보완적인 정책들. 또 하나는 교육자유특구라 해서 모든 규제가 해제되고 정말 자유롭게 대학들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교육자유특구거든요. 이렇게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부의 의지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개입해도 된다고 봐요. 대학에 많은 자유를 주지만은 틀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럴 때는 지방대학하고 수도권 대학에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총장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제 서울대학도 대학원 중심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정원에 모집만 허용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지방대학이 이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시혜적 정책에서 대학이 존립을 한다는 걸 떠나서 대학도 혁신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고 대학 자체의 뼈아픈 구조조정의 노력도 필요하다. 네. 그런 것과 함께 지방과 그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인력 문제, 지역 성장의 문제를 함께 갈 수 있는 지역들로 가는 것이 또 지원하는 것이 이 정부의 방향이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이 정책이 좀 내년까지 성안이 되면은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는 내년 후반쯤 되면은 이제 모집에 들어갈 겁니다. 네. 공모가 되면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 체계가 그 자유특구 안에서 형성될 거다. 네. 거기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역 대학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정부에서 말하는 그 공정이 기계적 공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기계적 공정과 형평성을 수정하더라도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는 짧게 우리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문제인데 김영철 교수님 2차 공공기관 이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공공기관 이전의 그 배경을 지금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왜 그 문제가 야기됐는가 하면 중앙정부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민간 기업을 지역으로 옮겨가라고 하니까 잘 안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나마 강제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켰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이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민간 기업이 따라서 들어가는 것을 겨냥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들어가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이 그런 지역 민간 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가령 대구의 경우에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내부 자료를 보면 가스공사를 통해서 그 매개로 해서 민간 기업이 들어온 그것이 없습니다. 통계가 없습니다. 그럼 생태계가 만들어질 리가 없죠. 이런 상황이 현재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혁신도시는 본래 목표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명확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이야기는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공공기관 이전의 원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공공기관 이전 또 혁신도시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차후적으로 2차적으로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이 저는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좀 시각을 달리 하는데요. 원래 이 신도시를 개발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30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네. 이게 단숨에 그 도시 기능을 제대로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 났을 때 기성시가지로 갈 거냐 신도시를 할 거냐 할 때 왜 신도시를 택했나 하면은 부지 취득 문제 때문에. 각 시도마다 하나씩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몇 개 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부지가 다 팔렸습니다. 또 금요일 되면은 전부 서울로 가버려요. 밤에 불이 없어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봐요. 네. 그거 우리 경험을 어디서 해봤나 하면은 지금 안산 신도시 옛날 바늘 신도시를 만들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약 30년이 걸려요. 그래서 신도시라니까 그렇게 빨리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규모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럼 2차 공공기관이 약 대상이 약 한 350개쯤 되는데 그동안은 1차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에 처음부터 입지해야 될 기업들이 야금야금 새로 신설된 게 한 70개가 돼요. 네. 그거는 서울에 입지해서 안 되는 기업들이. 그 정부가 놓쳤던 거죠.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몇 개를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200명 전후입니다. 한 단체에. 그렇다면은 또 하나는 그 혁신도시로 인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각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또 뭘 하면 도심 재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 대신에 기성시가지를 활용하자. 네. 짧은 시간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기성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들 미분양된 임대 빌딩들 이런 걸 활용하고 특히 지금 학교가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폐교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학교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럼 학교가 폐교가 돼, 2개 학교가 하나가 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이 들어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공공기관이 훨씬 큽니다. 네. 그럼 주민들의 반대도 좀 적어질 것이고 또 저렴하게 부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소규모 기관부터 시작해서
그 도심 내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지역 친화적 공공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로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차터 시티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혁신적 도시를 만들고 혁신적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의 도시에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혁신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똑같은 비용을 들어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계획한 것이 차터 도시고요. 또 차터 도시가 남미에는 시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적 유입, 또 외부적 기관의 유입을 통해서 어떤 도시가 어떤 지역이 혁신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혁신 도시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바로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봐요. 그 외부 기관의 투입으로 인해서 이것이 충격을 줘서 혁신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그림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작동될 수 있는 정책적 환경과 또 생태계의 문제를 더 고민하고 오히려 필요한 역량이든 혹은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는 따로 주제로 다루어도 될 만큼 그거 여러 하나 가지 짚고 문제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민간 기업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것도 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지금은 지역의 혁신 도시에 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강제적으로 30% 지역 할당제를 합니다. 네. 이제 50%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은 그 사람들 대구에 지금 거주죠. 네. 또 그 혁신 기업이 지금 지역 정착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 지표고 대구는 우리 눈으로 그 효과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교육 관련 기관하고 지금 있는 게 신용보증기금하고 가스공사는 연관 산업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 네. 한전이나 도로공사가 가는 지역은 민간기업이 이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는데 어느 공공기관을 우리한테 가져올 거냐 하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균형 발전에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 공공기관 이전이다. 가장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건 시장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도심 기성 시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도심 재생 사업도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소규모 기관부터 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우리가 세종부터 내려가겠다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 배경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동기 위원장께 지역 발전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어느덧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이 새로 출범할 위원회에 대한 걱정들이 있고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마무리로 위원장께는 지금 정책 집행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로 축소돼서 조금 걱정이다라는 걱정. 그다음에 인원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적은 인원으로 이 큰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이런 우려들에 대한 말씀 어떤 답변을 주실지 그 답변과 앞으로의 뭐 각오 짧게 주시고요. 지금 두 가지는 정말 모든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이전부터 우려를 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인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거는 19개 모든 부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자문기구로 둬서는 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부총리급이다. 부총리급이라고도 이거 담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갈 성격의 업무가 아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 체계를 가져갈 거냐 했을 때 추진 체계는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부 모든 부처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추진될 때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부서가 특정 업무만 떼가지고 금융이면 금융, 통신, 인권, 권익
이 부분처럼 이렇게 갈 수 없는 부분이라 해서 결국은 고민 끝에 자문기구로 두는데 그 자문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는 것은 대통령이 담보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책 의지가 없으면은 노무현 정부 때 정책 의지 가지고 1차 공공기관은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했어요. 이것은 그때도 맨날 행정위원회였습니다. 자문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가 되면은 그 역할을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것도 한 대안이 되지만은 정말 국가 경영의 판을 바꾸려면은 전 부처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국정 철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은 지금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세 개의 기능이 합쳐집니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업무하고 기존의 균형 발전 업무인데 이 부분은 적은 인원, 작은 정부라는 그런 기조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의 과다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 균형 발전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업무는 각 부처다. 네. 그렇게 보면은 부처 중심의 국정 운영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또 다른 옥상옥의 정부 부처를 예전에 과대한 대통령 비서실을 우리 선거 때 엄청 비난을 했거든요. 부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왜 또 다른 대통령 비서실 또 하나의 내각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위원회로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새롭게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 우리 김영철 교수님께서는 마무리 말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위원장 모시고 또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오늘 드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만 또 남은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부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OECD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OECD의 경우에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이 확 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그 중심에 지역 주민의 임파워먼트 또 새로운 가버넌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 지역 주민의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파워를 가지게 하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구의 지금 슬로건이 파워풀 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파워풀의 의미는 지역 주민이 파워풀하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1인이 파워풀하거나 혹은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중앙정부의 교섭력이 강화되는 방식의 파워풀 대구가 아니라 이 파워풀의 대구가 주민의 파워풀, 주민의 임파워먼트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부분은 그 위원장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또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아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인데 또 OECD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가 지역 정책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people based 그리고 place bas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중심 이야기는 아까 우리 대학 이야기하면서도 했고요. 또 장소 기반의 지역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외부의 충격 또 외부의 영향이 그냥 투입되어서는 어떤 정책 효과도 발휘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 혹은 지역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중돼야 됩니다. 지역의 고유성이 개발되고 의미가 더 많이 부여돼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정책에 아주 기조에 깔리고 이 지역을 더 많이 이해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위에 지역 정책이 수립돼야지 그것이 정합성을 가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지역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늘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개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달리 자유를 강조하는 대통령이라 그런지 지난 한 주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비록 다른 단어, 다른 방향이지만 많은 이들이 서로 분명하게 잘 들린다고 주장한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사를 고발하는 난감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모든 논란은 어쩌면 모두 불명확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혹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무관심 등으로 불명확함을 표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기분을 달래려는 반쪽짜리 진실이나 허튼 소리는 결국 말하는 사람 자신이 편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특히 리더의 명확함은 국민에게 친절함이요, 불명확함은 불친절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몹시 불편하고 힘들어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리더의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민 통합과 설득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자들은 신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자들의 존재 이유이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진로는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